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중국 1등이고요. 미국 2등이에요.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임기 중에는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인데 예. 여러 가지 비슷한 국가가 대만인 것 같아요. 네. 안보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두 나라 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도 그런데 트럼프라면은 사냥꾼적인 그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능히 항공모함을 넣을 인물이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쟁을 막을 거라고 본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는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어요. 미국이 전면전으로 참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1기 때도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야, 대만, 너희, 우리 안 도와준다? 우리 무기사.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우리보다 대만이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1기 3년 동안 산 무기 금액이 더 많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사준 것보다 대만이 3년 동안 사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대만의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TSMC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자꾸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돈 벌어 가게끔 끝나는 게 아니라 벌어갔으니 미국 무기를 다시 사가게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 아주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바뀌어서 일국 양제로 대만이 중국에 편입되면 TSMC의 그 많은 노하우와 엔지니어 기술력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전격적으로 있었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저지정학적으로 점점 불안한 저 나라에 모두 R&D 센터를 다 지었어요. AMD의 리사수는 50억 대만 달러 투자해서 아시아 최초의 AI R&D 혁신센터 대만에 건립하기로 작년에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도 1000여 명이 근무하는 AI R&D 혁신센터 대만에 건립하기로 발표했고, 구글도 하드웨어 R&D 센터 두 번째는 대만에 하겠다라고 그냥 구두로만 발표하고 갔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소니도 이미지 센서 분야나 이런 거는 세계에서 1등 하는 건데, 일부는 구마모토 현에 같이 R&D 센터를 지었지만 일부는 또 대만 현지에 같이 또 엔지니어가 파견 가서 일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저 불안전한 나라에 왜 다 R&D 센터를 지었느냐? 인재를 데려가려고. 정답입니다. 예. 우리 TSMC의 직원들은 그 커리어 패스가 다 일정해요. 결국 궁극이 뭐다? 리사수처럼 되고 싶다. 젠슨왕처럼 되고 싶다. 어디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네. 그 비유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게 대만 얘기지 남 얘기가 네. 아닌 네. 거예요. 홍콩이 네.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연걸이나 주윤발이 다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찍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이 나중에는 결국 중국에 편입된 다음에는 홍콩은 있으나 옛날에 홍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화 산업이. 그럼요. 대만과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차라리 대만과 한국은 영토로서는 양보를 해버리고 사람만 데려가는 걸 트럼프가 추진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드렸죠.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네. 비유였어요. 네. 그 당시 미국의 싱크탱크들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국 양제 이후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좀 많았는데, 홍콩 영화는 사라져버렸다. 그럼 그 영화인들의 노하우와 인프라와 업력을 어디로 왔느냐? 헐리우드로 왔네. 그러면 지금 TSMC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초봉부터 걔네는 커리어 6년 차까지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리고 과장직, 우리로 따지면 7년 차쯤 되면 갑자기 샐러리 확 뛰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갈래로 나눠져요. TSMC에서 계속 일하냐? 아니면 드디어 빅테크 기업에 러브콜을 받죠.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럼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걔네는 이 박봉에 내가 7년 커리어를 채우자.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 다음 뻥 튀겨서 어디로 가자. 이게 공고한데 그 노선을 아주 타이트하게 대만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벌크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로 왔다 가고 여기로 왔다 가고 문제 생겼어? 다 들고 가자! 이러려는 공산이 되게 커요. 대만은 사라진다 해도 TSMC는 사라지지 않는. TSMC 엔지니어는 설립자인 모리스 창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이고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와 일을 많이 했던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루트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인데 미국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그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민자들이잖아요. 젠슨 황은 중고등학교 때 넘어와서 미국인이 된 거고 예. 일론 머스크는 유펜 다니면서부터 미국에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가 지금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리사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민자고. 그래서 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것도 아무 이민자가 아니라 하이브레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민자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TO가 8만 5천 개 정도 돼요. 연간 8만 5천 명의 외국의 석학들, 하이브레인들을 유치하는 그걸 일론 머스크는 30만 명, 40만 명 늘리자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네. 가시겠네요. 왜 그래? 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게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이민자한테 모두 적대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AI로 대체될 만한 저임금 노동자 그런 그렇죠. 이민자는 못 오게 하지만 맞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결국 대만을 침공했을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정복이 됐어요. 그렇다도 중국이 별 재미를 못 보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우위는 결국 사람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래? 얘기해 주세요. 한국도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 자체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반중이냐, 친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대만보다 더 복잡한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벌크로 늘고 있는, 뭐 이걸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트렌드는 두 개예요. 난민의 급증. 전 세계에서 14번째 인구 대국이 이제 난민이에요. 이집트가 1억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이 난민이에요. 국적 없는 사람들. 그게 14번째 인구 대국이 됐고요. 그 사람들만 나라 만들어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올림픽에서 난민 출신의 그러네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트렌드고요. 외국에서는 서로 얼마나 부자인지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어디 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넌 국적이 몇 개니에요. 부자일수록 다국적자예요. 난 어머니는 스페인계라서 거기 영주권이 하나 있고 조세피난처도 아빠가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뭐 세인트 뭐 로렌스 무슨 섬 거기도 내가 하나 여권이 있어. 다국적자예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하이브레인에 대한 문호를 열고 전 세계 이중국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 영국 경제가 주춤한 이유들 중에 하나를 하이브레인들이 다 미국 갔다는 거예요. 영국은 특히 쉬운 게 영어권이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야 굳이 여기 저성장 기좀 만연하고 기회도 없고 점점 삶이 빡빡한 영국에 남을 게 뭐야? 미국 가면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냥 영국 가서 창업하자. 영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원은 거기 가서 거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유수 인재들이 미국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한국의 공학도들 중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자꾸 이중국적 보유자가 잠시 된다든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죠. 근데 그걸 더 문호를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인력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수한 엔지니어들 많은 거 다 알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는 양쪽으로 다 당하는 것 같은 게 중국에서도 반도체 이제 많이 빼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이 그것도 있죠. 다. 네. 근데 대만은 더 심하겠죠. 중국 입장에서 우리 인재 빼나가는 게 편하겠어요? 대만이 편하겠어요? 같은 중국말은 그렇죠. 여러 가지가 꼬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질문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갖고 계시냐고. 저 어떡하죠? 아유, 뭐. 트럼프 시대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거의 대세적으로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도 왜 뜨느냐. 요것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을 넣고 설명하니까 되더군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인 별도의 통화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도 많이 사재 끼고 있고 위안화에 대한 가치도 제고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엄단을 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엄단을 하겠다는 지난 4, 5년 동안의 기간을 봤더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채굴해 간 국가가 알고 봤더니 중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중국 1등이고요. 미국 2등이에요. 이거 하나, 그냥 한 알갱이 하나가 이제 1억 5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의 유력한 전략 자산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무의미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더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채굴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정황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제일 좋은 나라들의 공통분모는 땅이 넓은 나라예요. 신재생 에너지로 석유 안 써가면서 전기로 채굴하면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놓은 중국. 그래서 거기에서 채굴을 제일 많이 해놓은 정황도 생겼고, 또 러시아도 또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 브릭스 국가들끼리 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가치를 부여하는 행보를 하게 됐고요. 여기다가 저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도 더해졌다고 봐요.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 비트코인 쓰레기다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통화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통화량으로 예전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주식할까 부동산 할까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가상자산이 생겼잖아요. 그럼 세 개로 나눠지면 부동산 시장이 이게 호재겠습니까? 악재겠습니까? 악재인 거예요. 내 비즈니스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정을 했는데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코인충이래요.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게 코인에 이미 투자를 했고 한 코인은 직접 발행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그룹에서 코인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했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사놓은 거예요. 또 부통령, 벤스 부통령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예. 미국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띄우기로 마음먹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넌 정치해라 권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닉슨 때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외국에 일 간섭 안 하겠다. 네. 닉슨이 그랬잖아요. 네. 그거 트럼프가 똑같이 하잖아요. 닉슨을 다시 보면 그렇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가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닉슨이 지향했던 바가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진을 하긴 했지만 원래 정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다음 꿈이 뭐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대통령을 또 해야겠네. 미국은 또 가족이 이어서도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나 이상으로 재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은 그 대안을 가져왔거든요. 아빠, 저는 코인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어차피 도덕성을 기반으로 리더십이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이 임기 4년 동안 띄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현실 적응주의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국은 국가가 막 주도해서 네. 초반에는 신도시 만들듯이 국가를 운영하지만 패치워크처럼 네. 그때 순응한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예전에 비트코인을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지도자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현실이 바뀌었네? 네. 나도 바뀌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벤스 부통령도 사실 그 선택을 하게 된 게 제조업을 키우고 그거의 상징인 벤스를 발탁을 함으로써 표를 많이 가져오고 그렇죠. 또 국가 운영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조업의 회귀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 체계를 비롯해서 물가 안정에 기반이 되는 많은 시설물들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헤게모니 중에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동 지역에 그렇게 관여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쓴 게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또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 국가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석유의 가치는 점점 희석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가치로 부상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웃 오브 컨트롤 에너지거든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태양광이나 바람을. 그러니 저장했다가 써야 돼요. 2차 전지가 있어야 되고 그 불규칙한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송출하려면 반도체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 이게 에너지 패권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공교롭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중국에 바짝부터 다 있어요. 대만, 한국, 일본. 이거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부라도 공장이 넘어와 있어야 되고 일부라도 엔지니어가 여기 미국 본토에 있어야 뭔가 이슈가 터져도 안심이 되고 생산과 양산이 계속되는 거라 보니까 무조건 미국 본토에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이 제조 기능이 너무 유실됐어요. 이제 웬만한 잠수함 하나도 자체 건조를 못해요. 그러니 조선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철강도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본인들이 결핍된 부분 이걸 많이 벌충하는 노력을 이번에 많이 할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혹시?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예측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될 때쯤까지 1억 5천은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중간 했고요. 한번 빠졌습니다만은. 네, 얼추 다시 왔죠. 네. 그리고 트럼프 임기 중에는 저는 뭐 3억에서 5억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네, 뭐 누구는 10억 간다는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고태민 교수요? 아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오늘 조스빈 큐레이션에서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많이 바뀌는 것들이 너무나게 정보들이 네 많죠. 나눠져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쫙 둘러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의 한국인, 네. 투자자로서 어디가 유망할 것이냐, 네. 어디가 유망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대응자. 네.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책에서 보니까 그래프를 쫙 살펴봤더니 홀수에는 좋다 주식이. 그리고 미국 대선 1년 차는 좋다. 네. 이거를 저희가 한국 증시에 투자해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그건 증시에 아니에요?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겨울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도 이렇게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방산하고 조선 말고는 저는 꼽지 않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예, 국내 주식은. 반도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 좀 꼽아볼까? 방사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화가 좋죠. 하나, 네. 오션도 있고. 오션 쪽도 좋고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도 좋고요. 우주항공도 좋고 방산했고 조선은 조선 당연히 HD 현대인데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 2달 전에 찍었는데 한 30%그 사이에 벌써 올랐나? 근데 지금도 사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 우리 관심 두시는 네. 거 좋아 보이고요. 네. 조선업은.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올해는 좀 지켜보시고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권은 아닐까요? 지금 거의 바닥이죠. 지금은 생각해도 저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너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과연 HBM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성이란 회사는 그런 회사 또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휴대폰,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사회, 초연결사회인데 그걸 혼자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숙제를 지금 아주 혹독하게 풀고 있어요. TSMC의 반도체 인력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인력이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고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도 알고 뭐 TV도 하고 다 하잖아요. 대단한 역량을 가진 회사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상승 여력은 2024년보다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오를 회사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네. 아직도.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적금식으로 조금씩 사두시면 부침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입이 방정이잖아요. 그래서 적을 많이 만들어요. 또 스스로. 그래서 그런 악재 터질 때마다 주가 또 빠지고 할 텐데
우리가 아는 경영자들 중에서 가장 실천력 높았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진 적은 있지만 다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선도 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는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도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엔비디아보다 저는 테슬라의 비중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회사예요. 그래픽카드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래픽카드로 코인을 채굴하는 세상이 도래해서 주가가 뻥 튀더니 갑자기 스탠퍼드 대학교의 물리학과 애들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반도체로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해 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픽카드로 바둑판식으로 병렬식으로 연산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서 그걸로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저거네 해서 그래픽카드가 인공지능으로 결부될 수 있구나 해서 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만든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린 그래픽카드 하는 곳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GPU. 그게 이렇게 된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키텍처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후보군들의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 맥북 안에 들어가 있는 M4 CPU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키텍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의 그 뭐랄까요? 전기도 많이 써먹고, 발열도 많고, 물론 낮췄다고 이번에 CS에서 쓱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근본적인 다른 접근, 양자 컴퓨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접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자 컴퓨터가 뜨면 엔비디아 같은 데가 추락한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아이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제인스상이 얘기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보다 보니까 지금이 양적 컴퓨터를 살 시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젠슨왕이 어떻게 보면 누른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엔비디아 비중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 비중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처럼 트럼프에 줄을 대지 않았던 기업들이 다 주르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책에서 재밌었던 게 아니다.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더라. 네. 쭉 봤더니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기업들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메타하고 애플하고 이제 삼성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메타버스 세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빅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이건 참 디스토피아 같은 얘기를 해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직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의 그 상실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럼 그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내 기회는 없는데 가상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세미나를 한번 열었을 때 저도 가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선 리무진 버스 운전자예요. 그런데 고글을 쓰거나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난 왕이야, 성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인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자아를 찾고, 그리고 요즘 가상세계는 우리 때 싸이월드처럼 소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투자와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낼 거예요. 마치 유튜브도 조그만 멀티버스고 메타버스잖아요. 그런 게 이제 3D로 구현되는 걸 다 만들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해준 그 회사 또 다른 테슬라 같은 데가 될 거라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 여쭤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또 우리나라는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어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힌트를 이미 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 중국 모두 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여요. 예전에는 중국과 교류 협력을 한다는 것은 미국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가 올해부터 중국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미국이 되는 걸 더 크게 지향한다라는 노선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우리가 어느 제3세계 국가에 물건 파는 걸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뭘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조수빈 큐레이션 여간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제를 그래도 우리가 2025년 살려니까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워낙 또 지인이셨고 해서 뭐 방송 간간히 봤는데 이렇게 불러주실 줄 몰랐고요. 고품격이라고 해서 네. 뭐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불러줘서 감사하고 네. 또 기회 되면 또 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이 수준이 안 맞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왜 경제학과 출신이 왜 이러세요? 아니 너무 안 했던 거라서 지금. 아이고, 사실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과 출신이신데 예, 우리 겸손한 말씀. 우리 박정호 교수님의 여의도 멘션 네.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거기서 노래도 부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노래도 부릅니다. 예, 저도 도움이 되면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